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언제나 여러분께 신속하게 다가가서 속 시원한 토론으로 다양한 정책 정보를 제공하는 정책인 이슈의 박종진입니다. 지난해 취업자 수 증가 폭이 12년 만에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기분 굉장히 좋은 일인데 하지만 청년층은요, 일자리 찾기가 여전히 어렵습니다. 청년 실업률은 거꾸로 사상 최고 수준까지 올라갔습니다. 이렇게 청년 실업률이 높은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그리고 근본적인 해법은 없을까요? 오늘은 이 내용을 전문가들과 함께 속 시원히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정책인 뉴스 생방송으로 시작합니다. 먼저 준비된 화면부터 보시겠습니다. 네, 오늘 정책인 이슈에서는 이 청년 실업 문제를 오늘 좀 정리를 좀 깨끗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해결 방안도 오늘 여기서 좀 제시했으면 좋겠고요. 지금부터 생방송으로 60분 동안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모시기 어려운 분들 모셨습니다. 세 분의 전문가인데요. 대통령 직속 청년위원회 위원장 함께했습니다. 네, 신용환 위원장 함께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최근에 청년위원회 구체적으로 뭐 했습니까? 자랑 한마디 해주세요. 네, 대통령 직속 청년위원회에서 지난주에 전 세대에 걸친 문제라고 할 수 있는 청년 주거 문제. 왜냐하면 주거 문제는 비단 그 대학생이나 청년들뿐만 아니라 78.9%가 부모님으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전 세대에 걸친 청년 주거 문제, 그 가운데서 원룸에 대한 문제를 집중적으로 저희가 모니터링하고 분석해서 발표를 했고요. 대안까지 제시했습니까? 기본적인 대안은 제시를 했습니다. 아, 제시했습니까? 네, 예를 들어서 LH에서 지금 전세자금 대출로 위주로 해주고 있는데 현재 대학생 청년들의 주거 문제는 주로 월세 방식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세 지원을 월세로 돌려서 지원할 수 있고 또 행복 기숙사 확충 등을 저희가 집중적으로 건의하고 논의하고 있습니다. 네, 아주 구체적인 걸 해주세요. 이렇게 사는 거 이런 거 중요하거든. 그리고 오늘 또 폴리텍 대학, 한국 폴리텍 대학의 이우영 이사장님 함께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작년 취업률 폴리텍 대학 얼마나 됐습니까? 85.8% 달성을 했습니다. 85.8%. 네. 야, 1등이죠 여기. 1등이라고는 하죠. 거의 2등 최고 수준이죠. 전문대학의 평균 취업률이 62% 되니까 상당한 격차를 가지고 있죠. 4년제대는 어느 정도는? 4년제 대학이 50%대 있습니다. 네. 85%. 85.8%인데 사실은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는 것은 이제 그 양적인 취업률보다는 그 질적인 취업률을 좀 더 올해부터는 강화하는 쪽으로 취업의 유지율, 고용의 유지율, 그 다음에 근로 조건, 여건, 뭐 이런 것들이 훨씬 그 질 높은 자리로 우리 학생들이 더 취업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노력을 좀 해볼 생각입니다. 네, 국립대학이죠? 맞습니다. 고용노동부 산하의 국책특수대학이라고 부르시면 되겠습니다. 저기 뭐 등록금도 좀 싸고. 엄청 쌉니다. 엄청 쌉니까? 네. 얼마? 예, 저희들이 이제 보통 청년층이 1년 과정은 기능사 과정이라고 하거든요. 그런 데는 전액 무료고요. 또 수당까지 생활할 수 있게 우리 청년위원장님 들으면 상당히 반가울 얘기인데 2년제 전문 학사 과정인 경우에는 등록금이 한 학기에 한 110만 원 정도.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한 학기에 110만 원 정도가 되지만 저희들이 대부분 학생들한테 생활비까지 될 수 있는 장학금을 다시 돌려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저희 폴리텍 대학에 들어오는 학생들이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예. 박수 쳐주고 싶은데. 예, 계속 치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김용성, 네, KDI 인적자원정책연구부장 함께 자리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요즘엔 KDI가 축제 분위기인 것 같아요. 그죠? KDI 원장만 되면은 뭐 다 장관으로 가고 뭐 청와대 수석으로 가고 뭐 아주 뭐 경사나지 않았습니까? 뭐 기관으로서는 좋은 일이지만 네. 그래도 한편으로 우리나라 경제가 힘들어서 네. 아주 그게 잘 되는 게 더 중요한 일이겠죠. 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좀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요. 최근에 저 청년 문제에 있어서는 또 현장을 둘러볼 기회가 있어서 네. 좀 생생한 목소리를 좀 전달해 드릴 수 있을 것 같기도 네. 합니다. 예. 저도 KDI 그 국제정책대학원 네, 예. 그 과정을 수료했습니다. 열심히 공부했는데 KDI 네, 알겠습니다. 자, 먼저요. 지금 청년 실업의 실태 이걸 일단 먼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신 의원님 지금 청년 그 실업의 실태가 어느 정도로 심각합니까? 이 크게 이제 정부에서 발표하는 통계 중에 고용률과 이제 실업률이 있습니다. 네. 그 의미상으로는 요즘은 고용률을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요. 네. 저작년 연말에 청년 고용률이 사상 최악인 39.7%까지 떨어졌습니다. 네. 근데 견고하게 천천히 좀 현장에서 느끼는 건 많이 부족하지만 네. 천천히 상승을 해서 지난 12월 말에는 40.8% 그리고 전체 연간 평균으로 40.7% 1년 사이에 약 1% 올라오긴 했습니다. 전체 고용률이 OECD 기준으로 보면 65.7%인데 저희 청년은 40.7%. 물론 청년 가운데 이 고용 통계 잡는 950만 명 청년 가운데 451만 명이 학생이긴 합니다. 약 한 네. 46, 7%가 학생이다 보니까 좀 낮긴 하지만 그 반면에 이제 실업률에 있어서는 2013년 말에 8.0%였는데 작년 말 기준으로 9.0%로 1%가 늘었습니다. 월로 보면 작년 12월 말 기준으로 8.1% 정도인데 연 평균으로 이제 9%로 늘었습니다. 상당히 전체 어른들까지 포함한 전체 평균이 3.3%대니까 네. 저희 청년 실업이 2배가 훨씬 넘는 그런 열악한 상황이 네. 있습니다. 실업률 이 단어를 좀 어떻게 쉽게 좀 설명할 수 없을까요? 단순히 그냥 직장이 없는 사람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적어도 뭐 조건이 뭐냐면 1년 내에 뭐 직장을 구하려고 노력했는데 4주 동안 구직 활동을 하지 않은 사람 뭐 이렇게 구체적으로 되어 있죠. 지금.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네. 예. 근데 나는 직장이 정말 하고 싶은데 4주 동안 직장을 갖고 싶은데 4주 동안 내가 좀 여러 가지 일로 또 직장을 안 구한 사람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구멍들이 좀 숭숭숭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는 9% 훨씬 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실업률을 학술적으로 정의할 때는 네. 3가지 조건입니다. 일할 능력과 네. 일할 의사와 그다음에 구직 활동을 할 것. 네. 이렇게 3가지가 되어 있는데 제일 문제는 청년층 같은 경우에는 일할 능력과 의사나 있지만 어떤 때는 구직 활동을 안 한다는 겁니다. 네. 구직 활동을 본인이 게을러서 안 하는 게 아니고요. 하다가 안 되면 구직 포기를 해버리는 거죠. 네. 그러면 어차피 원선에도 떨어질 것 떨어지니까요. 이렇게 아예 먼저 예. 선입관을 가지면 안 되는데. 예, 그래서 그런 사람들한테 직접 물어보면 당신이 실업자냐라고 했을 때는 분명히 실업자라고 합니다. 근데 네. 통계에서는 실업자로 안 잡히는 문제가 있고요. 네. 그러면 사실상 9%보다 더 많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아까 그 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네. 우리가 일반적으로 청년 실업 문제를 이야기하는데 훨씬 더 정확한 표현은 청년 미취업의 문제라고 네. 보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그리고 뭐 나중에 더 이야기 드릴 말씀이 있겠지만은 대충은 우리가 미취업 정도로 봤을 때는 한 2배 정도 되는 것으로 한 18% 정도 되는 것으로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네. 과거에 비해서요. 저희 때는 대학 졸업하면 거의 다 취업이 됐어요, 사실은. 뭐 명문대고 아니고 간에 거의 뭐 이렇게 원서내면 다 어디든지 다 가고 중소기업도 가고 저희 때는 막 상고 공고도 공부 잘하는 애들도 상고 공고 갔어요. 그래서 거기서 취업해서 은행도 가고 공장도 가고 다 갔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게 굉장히 지금 청년들이 대학 졸업하고 취업도 안 되고 이런 것들이 뭔가 이 교육제도하고도 뭔가 관련이 있죠. 예, 근본적으로 뭐 기업 현장에서 요구하는 인력을 제대로 배출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뭐 요즘 네. 뭐 누구나 다 말씀을 좀 드리는 내용이니까 그 우리가 다른 말로 이제 미스매치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죠? 예. 근데 제가 볼 때 이제 역사적으로 쭉 훑어보면 저희들이 이제
지금 앵커님께서 졸업할 때가 언제죠? 그 네, 80년 86년도. 86년도죠. 네, 맞습니다. 고등학교. 그러니까 우리가 통상적으로 보면 1990년대 초반에 대학 진학률이 30%대였습니다. 네. 예, 제가 아쉬웠던 점은 그때에서부터 시작해서 대학 진학률이 한 50% 정도를 유지하게 하면서 다른 정책을 같이 가져갔었으면 오늘날 이렇게 많은 학생들이 시장에서 어려움을 겪는 일이 발생하지 않았겠다. 우리가 지금 2008년에 최고로 대학 입학률이 높았던 때가 83.8%였죠, 그죠?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OECD 국가에서는. OECD 국가에서 예, 말이 안 되는 우리가 거죠. 잘 네. 알고 있는 이제 유럽이 이제 50%대 초반 정도, 네. 조금 높은 미국이 아마 제가 볼 때 60%. 네. 여기서 근본적인 이제 문제가 있는 거죠. 무엇이 문제냐면 나이가 들 때까지 계속 공부를 끝까지 해서 나이 든 나이에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것이냐, 아니면 젊은 나이에 빨리 노동시장에 진입을 해서 계속 교육을 해서 나중에 대학이나 대학원이라든가 이런 학력이나 자격을 따는 것하고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는 거죠. 그죠? 네. 우리나라는 구조적으로 나이가 들 때까지 계속 대학을 졸업하는 과정까지 쭉 끌고 가기 때문에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존재하고 있다.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우리 좀 전에 화면 오프닝 할 때 네. 지금 데이터를 보면 지금 현재 우리 실업률이 9%죠. 청년 실업률이. 네. 심각한 겁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4년 전 데이터를 보면 7%대입니다. 8% 초반 7%. 근데 쭉 올라가고 있는 단계인데 9%가 제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너무 심각하다. 심각하다. 왜 OECD 그러냐면 국가랑 비교해 보면 청년 실업률 9%가 OECD 국가랑 그 비교해 숫자가 보면 중요한 이제 OECD 국가 중에서 네. 우리가 그 모델로 삼고 있는 독일 같은 경우가 이제 5%대로 많이 떨어져 5%밖에 있죠. 안 됩니까? 예, 우리가 나중에 또 얘기할 시간이 있겠지만 네. 독일이 이제 우리가 지금 하고자 하는 이락스 병행제와 네. 유사한 그런 좋은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것이 중요한 하나의 이유가 이제 될 수 있다고 보는데, 제가 다시 말씀을 되돌리면 이게 왜 심각하냐라고 하면은 네. 학생들이 지금 1년에 졸업하는 학생들이 45만 뭐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취업 재수생, 삼수생들이 너무나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네. 누적되기 때문에 경쟁이 치열해서 네. 점점 더 실업률은 앞으로 가중될 것이다. 네.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빨리 정부와 그 청년위원회가 대책을 같이 마련하지 않으면 큰일 나겠다. 제가 하나만 더 첨언드리면 네. 그 대학 진학률 좀 전에 첫 번째로 이사장님 말씀하셨는데 83%까지. 현재도 저희가 70.9%입니다. 70.9%이고 네. 그보다 조금 더 구조적으로 어려운 부분은 4년제 일반계가 그중에 약 80%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 실질 이 산업전선에 일찍 나오고 하는 거에 있어서 점점 뒤로, 지금 보시면 첫 번째 입직 연령이 저희 대한민국이 23.5세입니다. 네. 만으로 23.5세이니까 실제로는 한 25세 이상 되는 거니까 굉장히 늦은 거죠, 첫 직장.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대통령 취임하고 얼마 안 있어서 이런 제도를 발표했어요. 이렇게 해라. 네. 제가 좀 생각나는 게요. 네. 이 고등학교 졸업하고 네. 산업 일선에 가서 4년 동안 근무를 하면 네. 대학교 졸업한 학생하고 임금을 똑같이 매기도록 적극 검토해라. 이런 네네. 이야기를 제가 분명히 뉴스를 전한 기억이 있습니다. 네네. 이렇게 되면은 이제 좀 대학을 굳이 막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좀 이제 좀 줄어들 것으로 생각이 됐는데 네네. 별로 그게 영향력이 없고, 이게 지금 실천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기업에서 이것도 나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네네. 그 앵커님 말씀대로 그 일학습 병행제라고 해서 먼저 취업하고 그 산업 현장에서 산업 수요에 맞는 그런 교육을 받고 또 학업도 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저랑 김 박사님이랑 지난 12월에 일학습 병행하고 있는 산업 현장을 갔는데 네. 놀랍게도 중소기업이었는데 실제 취업해서 4년 차가 지나면서 임금을 거의 비슷하게 만들고 6년 차가 되면 사실상 똑같은 네. 제도를 중소기업에서 실행을 하고 있는 모범적인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말씀대로 아직까지 저희 대한민국에서 현실적으로 그렇게 다 맞춰지거나 이런 사례는, 그게 아주 모범적 사례고 현실에서는 대부분은 그렇지 못한 게 현실입니다. 네. 독일이나 선진국은 안 그렇죠. 아까 대학 진학률 말씀하셨는데 독일이나 스위스가 50%대지만 실제 그들이 막바로 대학에 가는 거는
34% 언더입니다. 그 실제 산업 현장에서 일하면서 공부하고 또 대학 이렇게 되고 하면서 실제 그들은 임금 격차가 거의 없기 때문에 네. 노동의 유연성 중에서 그 이동성, 네. 이 기업에서 저 기업으로 전직하고 하는 것들이 활발히 일어납니다. 저희보다 훨씬 활발히 일어납니다. 여기서 그럼 해법이 하나 나오네요. 고등학교 졸업과 대학 졸업, 또 전문대 졸업, 이 세 개 간의 임금 격차를 최소화시키는 방법. 예. 그것이 바로 어떤 청년 실업을 또 해소하는 방법이 될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예. 그 해법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 해법이 중요하죠. 네. 그래서 얼마 전에 이제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시고 고용노동부 장관님께서도 이제 한 2년 전부터 정부가 핵심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게 이제 능력 중심 사회로 가야 되겠다는 건데, 우리가 이제 능력 중심 사회라고 할 때 정확한 표현을 하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제대로 평가를 받는 사회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에는 이제 학벌지상주의, 그러니까 4년제 대학이냐, 2년제 대학이냐, 이런 학벌에 의해서 본인의 능력이 평가받는 시대에 네. 이걸 뛰어넘으려고 그러면 어떤 시장에서 통용되는 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제대로 된 잣대가 마련이 돼야 되는 거죠. 예. 네. 그 잣대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제 개개인의 그 어떤 분야에서의 직무를 정확하게 우리가 디파인을 해가지고 그 능력에 도달했냐 안 했냐 가지고 그 사람의 능력을 채용 때부터 승진, 임금 모든 분야에서 적용하는 시스템으로 네. 가는 걸 정착을 해야 된다. 이제 지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호주 같은 그런 그 국가에서는 바로 그런 국가 직무 능력에 대한 표준화를 참 잘하고 있어가지고 네. 그걸 바탕으로 해서 임금 체계를 결정하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죠. 우리나라도 이제 네. 그런 부분으로 반드시 가야 되고 벌써 준비를 해서 많이 가고 있습니다. 네. 네. 과감히 벤치마킹 할 부분은 선진국의 사례를 벤치마킹 확실히 했으면 좋겠어요. 네, 그런 바람이 좀 있어요. 그걸 네. 청년위원회에서 지금 현장의 목소리를 많이 듣고 있을 거 아닙니까? 네. 이 취업 이런 게 굉장히 지금 청년 실업의 문제들을 많이 들으면서 야, 아까 지금 원인이 아까 임금 격차 말고도 또 다른 목소리를 좀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많죠. 어떤 원인들이 또 있습니까? 그 밖에. 대표적으로 청년들이 선호하는 일자리가 저희 대한민국에 부족하다는 게 이제 가장 큰 문제죠. 선호하는 미스매칭은 일자리가 이제 없다. 학력에 따른 그 미스매칭이 주요 원인이지만 청년들이 선호하는 일자리가 부족하다. 즉 청년들은 70% 이상이 다 대기업을 기본적으로 선호를 합니다. 네. 근데 제조업 경쟁력 위주로 성장해온 저희 대기업들이 이제 고용 없는 성장으로 가고 있다는 건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청년들도 알고는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대기업들에서 제가 정말 강력히 한 가지 부탁을 드린다면 고용의 안정성, 비정규직 등을 하면서 고용의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한다면 고용의 유연성 부분을 어느 정도 좀 양보를 해주고 청년들을 좀 더 많이 뽑아주는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특히 그거는 노조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예, 뭐 그런 고용의 복합적인- 유연성이야 어차피 사측에서야 예. 대환영 아닙니까? 그죠? 예. 고용의 유연성을 갖고자 하는 게 사측이고 네. 이제 노측에서는 이제 정규직 부분이 워낙 예, 강하게 예. 있기 때문에 그게 그건 잘 안 뭐 되는 이따가 거죠. 또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네. 사회적 대타협이 이제 요구되는 부분이고 네. 가장 그보다 이제 더 중요한 거는 대기업에서 이제 선순환 그 이윤을 밑으로 같이 이렇게 많이 나누면서 중견 중소기업들이 활성화가 되면 네. 저희가 지금 열심히 강소기업도 소개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임금 기준으로 보면 대기업을 100이라 했을 때 중견 중소가 64% 수준밖에 되지 않습니다. 업종별로 보면 업종별 평균으로 보면 52, 3%밖에 안 되는 것도 많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 현실적으로 예를 들어서 청년들 보고 우리 사회에서 야, 네 눈높이만 낮추면 갈 데가 많아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회가 돼야 정말 청년 실업 문제나 일자리 문제가 해결이 될 텐데 그 어떤 어른도 자신 있게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현재. 왜? 64%밖에 되지 않는데요. 현실적으로. 네. 그러다 보니 청년들이 그런 자리를 원하지 않는다. 고용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워크넷이라는 사이트를 보시면 그거는 민간 기업, 뭐 인크루트니, 잡코리아니 이런 데 것까지 다 정보가 통합적으로 제공되고 있는데 26만 자리가 비어 있습니다. 즉 사람을 뽑겠다고 26만 명을 뽑겠다고 기업에서 공고를 내고 있는데 기업도 구인난에 지금 그렇죠. 그런데 시달리고 있다. 제가 보니까 저작년 26만 명, 25만 명, 26만 명 이렇게 계속 비어 있습니다. 네. 그 어른들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즘 아이들이 패기나 도전 정신이 부족해서 그런 데를 가지 않는다.
그런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자리는 소위 청년들 입장에서 보면 허접한 일자리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네. 실제 청년들이 선호하지 않는 일자리라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꼭 당부드린다면 청년들이 정말 많이 갈 수 있고 좋아하는 쪽을 집중적으로 저희가 육성해줘야 된다. 네. 자, 우리 위원장 자녀분 계시죠? 네, 딸 둘 있습니다. 네. 자, 딸 둘 지금 아직 뭐 대학 졸업은 못 하실 것 같은데 이제, 아시죠? 네. 이제 저 중학교 1학년. 네. 자, 졸업하면은 대기업 보내시겠습니까? 중소기업 보내시겠습니까? 저 역시 그 부분에서 정말 제가 청년위원장이지만 자신 있게 답을 못하는 게 저희 대한민국에서 다 대기업을 선호하고 저 역시나 그 부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전반적인 사회 문화고 저 역시나 그 부분은 자유롭게 자신 있게 중소중견기업 보내겠다 말을 못합니다. 다만 제 개인 경험으로 보면 제가 우리나라 굴지 최고의 대기업에 합격했었습니다. 네. 그러나 그걸 포기하고 저는 중견 중소기업을 갔습니다. 네. 그래서 그 누구보다 빨리 사장이 됐고 네. 실제 최고 경영자 생활을 오래 하게 됐습니다. 달리 제가 답을 드리는 것보다 네. 제 경험으로 그러니까 제 본인이 경력으로 중소기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보니까 예. 훨씬 배우는 게 많죠. 배우는 것도 많고요. 소위 대기업에서는 부품처럼 활용된다고 하지만 중소기업에서는 전 과정 또 예를 들어서 뭐 인사, 생산, 조직 뭐 여러 가지를 다 배우기도 하고 그렇죠. 또 경쟁에 있어서도 사실은 뭐 다 치열한 경쟁을 뚫고 가는 거지만 훨씬 유리한 속에서 경쟁을 할 수도 있고 제가 늘 이런 걸 강조합니다. 창업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회사를 출근하면 내가 창업에 대해서 돈 내고 배워야 되는데 네. 거꾸로 월급 받아가면서 내가 창업을 배울 수 배워가니 있죠. 얼마나 좋으냐. 그거의 창업의 최고의 배움터는 중소 중견기업이다. 네. 실제 그건 제 경험 속에서 네. 나온 이야기입니다. 대기업을 버리고 중소기업 가서 대통령 장관급 청년위원장까지 됐으니 굉장히 성공한 거죠. 그죠? 저는요, 여기서 확실히 말씀드려요. 제가 애가 4명인데 저는 우리 자녀들 대기업 입사하는 거 절대 원하지 않습니다. 중소기업을 가야 희망을 얻을 수 있어요. 네. 그리고 무언가 내가 일하면서 눈에 성공하는 그 회사가 발전한 모습을 직접적으로 볼 수 있고 아까 말한 대로 대기업을 가면 인사고 회계 한쪽에서만 가가지고 그쪽으로만 30년 후 가야 되는데 중소기업 가면 영업도 배우고 인사도 배우고 다 배울 수 있잖아요. 얼마나 이게 다양한 공부가 됩니까? 이 장점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사? 아주 뭐 바람직한 말씀이지만 현실은 조금 또 아닙니까? 중소기업에서 일한다는 것이 제가 우리 제자들을 많이 보내고 있는데 최근에 바람직한 현상들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중소기업 중에서도 사실은 대기업 못지않게 임금을 쫓아가려고 노력하는 부분이라든가 특히 요즘 젊은 사람들은 뭐 임금보다는 자기 실현을 하고 어느 정도의 보상을 그러니까 노후에도 보상을 받거나 아니면 중소기업의 경험을 통해서 자기가 어떤 창업을 통해서 꿈을 이룬다거나 뭐 이런 여러 가지 경로를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그런 좋은 그런 기회를 제공하는 중소기업들이 네. 많이 있는 건 이제 사실이죠. 네. 사실이지만 여전히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임금 격차가 그게 문제군요. 또. 우리가 유럽과 비교해 볼 때 네. 선진 유럽이라고 할 수 있는 독일이나 이런 다른 나라와 비교해 볼 때 너무나 차이가 큰 게 그래서 우리가 그 부분을 중소기업 활성화에 우리 오늘 그 토론의 주제는 네. 사실은 취업을 네. 활성화하자 이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중소기업 활성화. 근데 이제 중소기업 활성화가 답입니다. 네. 예, 그러면 중소기업 활성화를 어떻게 이룰 수 있느냐 거기에선 우리 청년들이 갈 수 있는 제대로 된 중소기업들을 많이 만들어야 된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를 지금 독일 같은 경우가 85%에서 90% 정도 수준이 되고 있는데 우리는 50%, 60%대에 머물고 있죠.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노사가 대타협을 이루어서 임금 구제, 임금 체계를 조금 바꿔줘야 되는데 네. 알겠습니다. 그게 쉽지 않죠. 네. 네.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또 하나의 해법이 네. 고등학교 졸업하고 고졸하고 전문대졸하고 대학졸하고의 임금 격차를 빨리 해소하는 거, 그죠? 네. 또 하나가 중소기업하고 대기업하고의 임금 격차를 빨리 이걸 또 줄이는 거. 야, 이게 결국은 또 하나의 해법이다. 예. 네. 근데 이제 한 가지 중요한 거는 청년층이 보통 기존 세대보다 장점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은 아이디어들이 참신하다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그 청년 창업을 활성화하는 그런 방법들을 지금 정부가 내놓고 있죠. 내놓고 있는데 여기서 한 가지 좀 시사점이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미국의 창업의 원칙은 참 창업에서 성공하라가 아니고요. 네. 실패를 하면 빨리 실패, 그리고 싸게 실패해라. 아. 그러니까 fast fail, cheap fail이라고 그럽니다. 네. 그 미국과 이 대표적으로 독일을 이제 한번 비교를 해볼 수 있는데 이 청년 창업이나 벤처나 이런 걸 보면 미국이 굉장히 많이 생겼지 않습니까? 근데 그 한 가지 중요한 점을 저희들이 봐야 될 거는 뭐냐면 그 파산법입니다. 파산법을 보면 이 대륙계 독일법은요, 이 법이 채권자를 보호하는 법입니다. 네. 우리가 독일법을 따르고 있죠. 그렇습니다. 네.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각종 장치를 마련하는 게 독일식이고요. 네. 미국의 파산법은 채무자를 보호합니다. 네. 채무자를 보호하기 때문에 파산을 하더라도 보호받는 정도가 훨씬 많습니다. 네. 다시 그러면은 어떤 패자 부활이 가능하다 이런 패자 얘기죠. 부활이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좀 상당히 다르게 생각을 좀 우리가 전향적으로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상당 부분 우리 벤처는 정책금융이나 은행 대출이나 이쪽에 의존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식으로 의존하다 보면 이거 역시 채권자를 보호할 수밖에 없는 제도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도 이제 좀 투자나 엔젤 투자라든지 이런 쪽을 통해서 이 기업을 하는 사람이 책임을 지고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쪽으로 좀 이렇게 네. 가져갈 필요가 투자 활성화. 충분히 창업에 있습니다. 대해서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좀 네. 첨언 드리면요. 네. 많은 OECD 선진 국가들, 저희가 모델로 삼고 있는 국가들이 2만 불에서 3만 불을 넘어갈 때 동력을 창업으로 얻지 않은 국가가 단 하나도 없습니다. 다행히 최근에 이제 여러 가지 의미 있는 변화들이 대한민국도 생기고 있는데, 우선 저도 창업 전도사라고 자처하면서 전국의 청년들에게 창업에 대해서 강조를 합니다만, 제가 강조하는 건 무조건 창업한다 부분이 아니라 창업에 대한 준비입니다. 네. 대한민국은 창업에 대한 선호에서 지난달 발표된 걸 보면 33.6%만이 창업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77% 정도가 창업에 대해서 좋게 생각한다라고 하는 반면에 저희는 33.6. 지금 김 박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왜 그럼 선호하지 않느냐? 실패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렇죠. 낙인이 팍 찍힙니다. 실패한 사람 돈 빌리러 온다, 만나지 마라. 이런 식으로 낙인이 팍 찍힙니다. 그래서 저희 사회가 문화적으로 많이 바뀌어야 되지만 제가 꼭 사회에 호소드리고 싶은 건 실패도 스펙이다. 받아 적어야 되겠 실패 스펙에 네. 대해서 실패도 스펙이다. 그래서 제도적으로 보면 예를 들어 연대보증 같은 경우 제3자 연대보증을 해소했습니다. 물론 현실에서 아직 남아있기도 하지만 그건 궁극적으로 해소되는 방향으로 가고요. 패자 부활전이 활발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재기, 펀드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많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네. 창업에 대해서는 제도적으로 굉장히 많이 강조되면서 유의미한 변화 중에 당장 뭐 창업 창조 경제가 눈에 보인다 이렇게 말할 수 없지만 유의미한 변화를 한번 숫자로 보면 대학의 창업 동아리가 2012년에 1220개였습니다. 네. 2013년에 1830개였습니다. 네. 작년 3분기까지 2900개가 넘어갔습니다. 네. 창업 과목을 수강한 학생이 2.8%밖에 되지 않았었습니다. 2012년에. 네. 작년도에 24만 명. 그러니까 학부생 기준으로 보면 한 12%. 엄청 늘었는데요. 퍼센티지로 보면 한 6, 7배 이상 늘어났죠. 실제 그리고 창업 동아리에 가입된 학생이 약 3만 8천 명. 그리고 네. 지금 폭발적으로 증가를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물론 구체적으로 창업을 해서 어떤 성공 사례가 나타났다 이런 건 아니지만 굉장히 유의미한 변화로 지금 나타나고 있고요. 창업 학과를 개설한 창업 과목을 개설한 대학도 169개에 이르고 있습니다. 네. 현대 정주영 회장이 나에게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 이런 얘기했는데 지금 우리 신용환 청년위원장이 청년들에게 희망 주는 메시지를 전해줬어요. 네. 실패도 스펙이다. 예.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라. 막상 듣고 나니까 저도 창업하고 싶은 생각이 딱 드는데. 근데 궁금한 게 청년위원장 하면 어때 월급은 많이 받습니까? 월급 없습니다. 월급 없습니까? 네네. 아, 장관급인데 없어요? 월급 없습니다. 그러면 다른 위원장들도 없는 거네, 없습니다. 월급은? 예. 기본적인. 그럼 봉사직이시네요? 예, 원칙적으로 봉사직. 야, 굉장히 마음이 편안해지는데 시청자 여러분들도 뭐 위원장 막 이러면 또 세금 엄청 나오고 이러는 줄 알았는데 월급이 없답니다. 제가 사실은 알면서 일부러 질문했어요. 왜냐면 국민들이 오해를 해요. 위원회 위원 막 이러면 월급이 많고 이런 걸로 오해를 하는데 월급이 없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어디? 그래서 소신껏 더 일을 하실 수 있는 거죠. 네. 예. 어떤 그 국가적인 사랑과 네. 국민에 대한 사랑으로
봉사직으로 일하는 거죠. 그렇죠. 어떻게 보면. 예, 네, 맞습니다. 직분과 월급이 아니고. 열정이 없으면 못하는 위원장. 네. 이렇게 되겠죠. 열정 회의. 네. 자, 근데 이 실패도 스펙이라는 네. 단어 들어보니까 아, 이걸 청년들한테 어떻게 하면 계몽하고 홍보할까? 막 이런 생각이 저는 막 들거든요. 예, 참 중요하신 말씀입니다. 그 청년들이 실패도 스펙이다. 그 실패를 소중한 자산, 경험으로 갖게끔 해야 되는데, 그 사회 심리학적으로 볼 때 사회에서 그걸 용인할 수 있는 사회 문화를 만들어줘야 돼요. 네. 예, 정부가 노력해야 되고, 또 기업도 노력해야 되고, 또 청년기부터 그렇게 창업할 수 있는 마인드를 갖도록 청소년 그 중고등학교 시절부터죠. 학생들을 계속 가르쳐주면서 그쪽에 관련된 여러 가지 관심을 갖는 그런 활동들을 정부가 제공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이제 많이 고민하고 있는 게 우리 폴리텍 대학이 이제 청년기, 대학 진학하는 나이에 학생들부터 이 직업 교육을 시작하는 거지만 네. 실질적으로 근본적인 문제 해결해서 우리가 체질 개선을 국가가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네. 중학교 때부터 철저하게 직업 윤리, 직업 선택, 진로 체험 이런 부분들을 강화를 시켜주면서 그 가운데 창업에 관련된 성공 사례들을 많이 보여줘서 창업을 꿈꾸게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게 결국은 자기 주도적인 진로 결정을 할 수 있는 사회 시스템이 그때부터 이제 어린아이들 마음속에서 이제 자라나게 해줘야 된다. 근데 최근에 이제 저희들이 사실은 상당히 긍정적인 이제 일들이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청년 벤처 창업에 관련된 정부가 많은 노력을 그동안 지속적으로 쭉 해온 게 사실이죠. 많은 대학들을 창업 선도 대학이라든가 뭐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지원도 해주고 성공 사례를 몇 개 만들고 뭐 이렇게 해온 건 사실이죠. 이제 그러한 것들이 지금은 서서히 어느 정도는 이제 꽃을 피워가고 있다고 좀 보고는 있습니다. 물론 우리 기대에는 많이 못 미치죠. 예. 그 여러 가지 원인들이 이제 뭐 있겠지만 하나하나씩 이제 따져 나가죠. 그 청년 창업을 했는데 청년 창업을 가로막는 것 중에 가장 큰 문제점이 하나가 뭐냐면 좋은 아이디어를 내고 새로운 기술을 내서 시장에서 선보여서 히트를 칠만할 때쯤 되면 그걸 잠식해서 가져가는 그런 대기업들. 부도덕한 네. 예, 비윤리적인 투자 그런 자산. 상술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네. 그게 사실은 정부가 제도적으로 막아야 될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뭐 미국의 벤처 창업을 성공했다 굉장히 부러워하는데 그 이면에는 사실은 그 구글이나 페이스북 같은 예, 이런 아마존도 있고 그죠? 네. 급속히 신생 기업들이 커나가면서 일자리를 엄청나게 많이 창출하고 있거든요. 네. 정부가 신생 기업의 그러한 독보적인 기술과 자산을 보호할 수 있는 시스템이 너무 잘 돼 있고 온 국민이 그 부분에 대해서 존중하는 예, 그런 밑바탕에 그런 것들이 깔려 있다. 그게 더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네네. 저기 우리 부장님 또 이런 좀 어려운 질문인데 나 은행들도 어떤 거 대출하고 이럴 때 아까 실패도 스펙이다 이렇게 신 위원장이 얘기했는데 이런 부분도 좀 적극적으로 좀 감안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죠? 우리 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창업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더 적극적으로 창업 활동이 붐을 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일단 이제 제가 창업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네. 아까 사회자님께서 처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에 52만 명, 네. 뭐 일부에서는 고용 대박이다. 네. 근데 이 일자리 다 어디 갔느냐? 네. 청년 실업률은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9%로 늘어났고. 오히려 올라가고. 네. 그래서 이게 참 어떻게 그냥 밖에서 보면 이게 뭐 퍼즐 같은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굳이 퍼즐이 아닌 이유가요. 이 일자리가 얼마나 증가했느냐라는 것은 일자리가 얼마나 많이 만들어진 거, 네. 거기에서 일자리가 또 많이 없어진 거, 네. 그 차이로 결정이 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56만 명이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지면서 그렇게 생길 수도 있고요. 아니면 사라지는 일자리가 좀 더 작아져서 그렇게 생기는 수도 있습니다. 예로 들면 2005년에 우리나라 한 일자리 순증이 한 2.4% 정도 되거든요. 네. 당시에 일자리 창출이 30%가 넘었습니다. 네. 소멸도 소멸도 30%가 넘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오면 이게 2012년 뭐 14년 이쯤에 오면 이게 20%대로 줄어듭니다. 네. 그러니까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것도 20%,
일자리가 없어지는 것도 20%. 이건 별로 바람직하지 무슨 않다는 말이냐면 생각이 드는데. 그렇죠. 무슨 말이냐면 경제의 이 노동시장의 동태성이 점점 떨어진다는 겁니다. 야. 그러니까 일자리가 많아진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고요. 네. 일자리가 많이 없어도 되는 겁니다. 실제로 더 중요한 거는 일자리가 얼마나 많이 창출되고 또 얼마나 활발히 없어지느냐. 계속 돌아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네. 정체되고 있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그 정체가 되기 시작하면 나중에 이야기하시겠지만 이거 기존 노동자들이 다 이익을 보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새로 노동시장에 진입해야 될 사람들은 청년, 여성, 고령층은 다 어려워지는 거고요. 네. 왜냐하면 노동시장이 돌지를 않으니까. 네. 기존 노동자들은 다 이익을 보는 겁니다. 혈액순환이 안 되네, 쉽게 얘기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맨 처음에 말씀을 드린 게 창업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것이니까. 네. 창업이 중요하고 그다음에 실패도 중요하다. 신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실패도 거기서부터 뭔가 배울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아까 그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실패에 있어서 사회가 어느 정도 실패를 이렇게 보호해주는. 네. 실패를 또 어떻게 거꾸로 보면 그냥 박수 쳤으면 좋겠어요. 청년들 실패한 거. 그죠? 야, 좋은 경험했다. 젊어서 고생은 사서한다. 젊어서 실패는 사서한다. 뭐 이런 속담도 하나 만들어내고 박수 딱 치고 은행도 이거를 아까 말했던 스펙으로 인정을 해주고 그렇죠. 이런 분위기가 돼야지. 그렇죠. 기존 사회 창업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기존 사회가 그 실패에 대한 그 위험을 네. 어느 정도 부담을 해줘야죠. 네. 그러고 나서 청년들 보고 도전을 해라라고 이야기하는 게 맞는 것이죠. 그 실패를 많이 할수록 은행에서 신용도를 높여주면 어떨까요? 아, 좋습니다. 갑자기 엉뚱한 자, 생각을 좀 적어놓을게요. 예. 예. 실패를 많을수록 많이 할수록 신용도를 높이다. 은행 신용도를 높여서 네. 그 우리 대출금을 위원장님 이거 높게 빨리 해주면 저기 그거 괜찮은 청와대 아이디어인가요?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대통령 회의할 때 이거 좀 어떻게 예, 전달 예. 가능합니까? 전달하겠습니다. 전달 하나 좋습니다. 오늘 아주 뭐 좋은 내용이 굉장히 나오는데 그래서 또 좀 네. 전에 그 이사장님께서 좋은 아이디어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정말 마음 같아서는 그 공기업부터라도 몇 번 실패해봤니? 네. 라는 거를 그 예를 들어 자기소개서나 이런 데서 평가할 때 면접할 때 물어보고요. 그거에 가중치를 두는 마음 같아서는 그렇게라도 하고 싶습니다. 오늘 청와대에서 이 KTV를 꼭 보고 있어야 돼. 그래야지 이런 아이디어를 딱딱 잡을 텐데. 예. 얼마 전에 정말 가슴 아픈 이야기를 제가 들었어요. 뉴스에서. 소셜 커머스 회사에서 연습생들 다 뽑아놓고서 일은 다 시키고 뭐 가맹점 어디 영업 다 시켜놓고 그리고 직원으로 채용 안 하고 한 명도 안 하고 다 잘라버린 이런 사건도 있었고 또 뭐 유명한 디자이너께서 연습생 10만 원 뭐 또 인턴 30만 원 이러면서 거의 이거는 뭐 착취 수준의 청년들 고용해가지고 또 이거 다 잘라버리는 뭐 이런 사건들이 발생해서 비정규직에 대한 이 문제 이것도 빨리 좀 이게 도마 위에 올라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좀. 네네. 어떠세요? 미생 장거래로 대별되는 네. 비정규직 이제 온 국민이 그 심각성은 그 드라마로 인해서 더 절감을 하게 됐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인턴 견습생 제도는 애초 출발과 취지는 참 좋습니다. 대학 학교에서 이론상 배웠던 것을 현장에서 산업 현장에서 실질적인 어떤 기술과 내용으로 산업 현장에 딱 들어맞는 그런 직무 능력 위주로 배우게 되는 그런 제도였는데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뭐 11명을 인턴 견습으로 썼다가 2주 지나서 전원 해고를 하고 그리고 2주 동안 부려먹은 거 아닙니까? 어찌됐든. 오죽하면 청년들이 그걸 열정페이라고 그렇게 말할 정도로 그리고 청년 유니온이라는 단체에서 청년 착취 대상이라는 거를 수여할 정도의 정말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는데요. 실제 저희가 OECD 통계를 보더라도 OECD에서 비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게 11.8% 정도 됩니다. 저희 대한민국의 비정규직이 22.4%입니다. 두 배네요? 네, 2배 되고 그보다 더 심각한 건 청년이 첫 직장을 비정규직으로 시작하는 게 34.8%입니다. 엄청나네. 그러니까 전체 저희 22.4%보다도 훨씬 높죠. 그리고 이미 OECD에서 발표한 것 중에 첫 직장이 늦어지거나 잘못됐을 때 전체적으로 생애 주기 보상이 줄어든다는 게 이미 OECD에서 발표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저희 대한민국 청년들은 다 첫 직장에 굉장히 올인을 하는 현상들이 지금 생겨 있죠. 그렇죠. 저도 그랬고. 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 아까
첫 직장 입직 연령이 23.5세였는데 공무원 같은 경우는 28.7세까지 갔습니다. 네. 남녀 평균이고 만으로 28.7세니까 엄청나게 심각하다는 거고 제가 하나 이런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해외 취업. 네. 싱가포르 같은 데가 각종 컨퍼런스 마이스 산업을 활성화시키면서 한국 청년들이 싱가포르 막 진출했습니다. 근데 저희가 전문대학을 나오든 4년제 대학 나오든 군대 갔다 오고 하면 남자들 같은 경우 아무리 빨리 취업해도 한 25살, 해외 가기 위한 예비 준비 단계, 산업인력공단 교육 같은 것들을 통해 보면 26살 이 정도 되죠. 네. 빨라도. 현지의 호텔에 취직합니다. 1년 내에 대부분 많이 그만둡니다. 왜 그러냐? 저희가 상대적으로 좀 저희보다 못 산다고 이렇게 생각하던 뭐 인근 나라들에서 취업을 오죠. 26살, 27살 그 친구들 다 매니저들입니다. 네. 저희는 이제 신입사원입니다. 네. 자존심 상해서 처음엔 버티지만 시간 지나면 자존심 상하고 여러 처우 문제 등으로 못 버팁니다. 네. 이런 저희가 생각지 않은 부분에서 연쇄적인 문제들이 계속해서 파생이 되고 네. 굳이 이제 정규직, 비정규직에 대해서 한마디만 더 말씀드리면 지금까지는 어떤 일률적인 고용 대책에 대해 대책을 수립해서 왔죠. 근데 고용 형태별로 대책을 달리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정규직에 대한 대책, 비정규직에 대한 대책. 그리고 아까 저희가 앵커님이 말씀해 주셨지만 전 국민을 비정규직으로 하면 어떠느냐라는 아주 대단한 역발상도 말씀해 주셨는데 아니, 그러니까 지금 계속해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가는 거 거기에서만 갈등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예. 오히려 모든 정규직이 다 비정규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 비정규직이 되면 네. 오히려 사측이 긴장할 것 같아요. 네. 그죠? 왜냐면 진짜 능력 있는 이런 사람들도 다 비정규직이 되면 네. 이 사람들이 언제든지 또 그만둘 수 있는 거예요. 네. 그죠? 예. 그럼 사측이 겁이 나는 거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앵커님도 뭐 어차피 비정규직, 네, 저는 계약직이시죠. 네. 근데 이제 비정규직 좋습니다. 비정규직이지만 임금이 굉장히 높은 고임금의 비정규직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자 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네. 이제 어차피 이제 우리가 사회 구조가 인구 통계학적으로 봐도 네. 이제는 우리가 100세 시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인생을 네. 4계절로 나눠서 보면 봄, 여름, 가을, 겨울. 네. 자, 그러면 이제 제가 50대니까 저는 이제 가을에 들어간 거죠. 네. 75세까지가 이제 가을입니다. 그죠? 네. 그럼 75세까지는 제가 일할 수 있다고 봐요. 지금은. 네. 예. 근데 보통 우리 한국 사회에서 지금 보면 대기업에서 임원들 지금 퇴직하는 나이가 50대 초반 중반이에요. 제 친구들도 주위에 제 이력서 갖다 주고 저한테 뭐 일자리 난리가 났습니다. 그죠? 예. 그 얘기가 무엇을 얘기하냐면은 앞으로는 노동시장에서 이제는 75세까지 적어도 일한다고 보면 그때까지 자기가 직업을 적게는 3번, 많으면은 4번, 5번까지 바꾸는 시대가 네. 이제는 되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퍼머넌트 잡이 시대는 끝났다. 아. 템퍼러리한 잡이 이제는 돈다. 조금 길어봤자 10년, 20년이다. 직업이 이제 한 두세 번 바뀌는. 네. 그런 거죠. 그래서 그런 그런 형태로 관점에서 간다. 예, 그런 관점에서 그럼 우리 사회가 신경 써야 될 게 몇 가지가 이제 있어요. 네. 그게 뭐냐면은 얼마 전에 우리가 영화 국제시장에서 표준 근로계약서를 도입해서 신선한 충격을 줬다라고 하죠, 그죠? 네, 윤재균 감독이 예, 윤재균 처음으로 감독. 했다고 예, 합니다. 저도 네. 그 영화 봤는데 아주 칭찬해주고 옛날, 싶어요. 예, 눈물을 좀 흘렸습니다만 네. 하여튼 그 영화계에서 사실은 표준 근로계약서를 도입한 거는 상당히 저는 획기적인 일이고 네. 신선한 충격을 줬고 이게 앞으로 우리나라가 앞으로 가야 될 길은 전 국민이 어려서부터 노동교육에 관련된 부분을 분명히 가르쳐 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아까 말씀하신 소셜 커머스 문제라든가 열정페라든가 이런 그러니까 채용에 있어서의 갑질, 땅콩회항과 같은 네. 이런 현상들이 계속 발생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양쪽에서 사측이나 또는 근로자 측면에서 양쪽 다 알 수 있는 노동교육을 충분히 가르쳐 주면서 이제 가야 되는 이제 그런 것들도 있고요. 자, 반전 아까 네. 얘기한 거요. 어떻게 네. 생각하십니까? 정규직을 다 비정규직. 정규직을 비정규직으로 하는 게 저는 동의를 하는데요. 네. 다만 공정임금 제도를 도입해야 된다. 아, 이거죠. 공정임금 제도. 네네. 공정임금이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그 자기가 일하는 것에 대해서 공정하게 가치를 인정받는 사회가 돼야 되는 거죠. 예컨대 좀 힘이 들거나 또는 직업의 안정성이 낮은 그런 분야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 비해서는 그 단위 시간당 그 임금을
뭐 150%나 200%나 더 높게 책정해야 되는. 네, 알겠습니다. 예컨대 우리보다 나은 선진 사회 호주라든가 뭐 이런 네. 나라들에서는 사실은 목공이라든가 네. 광부, 용접공 이런 굉장히 분들이 높죠, 임금이. 연봉이 높죠. 네. 이 사무실에서 일하는 사무직보다 훨씬 높죠. 높습니다. 육체로. 예. 네. 그게 이제 바로 공정 능력 임금 때문에. 중심 사회에 제대로 된 능력을 평가하고 거기에 맞춰서 제대로 된 공정한 임금을 주는 네. 체계를 갖추면 된다. 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어요. 정규직이 있고 비정규직이 있으니까 여기에 임금 격차가 워낙 심하고 있기 예. 때문에 대우가 다르니까 네. 비정규직들의 불만이 굉장히 쌓이는 거 아니에요. 네, 네. 거꾸로 정규직도 다시 비정규직들하고 만약에 똑같이 된다면 지금 사측에서는 비정규직을 정규직 예. 못 시켜준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예. 이게 문제가 되는 거 갈등이. 예. 오히려 정규직의 옷을 벗고 비정규직으로 딱 와버리면 네. 굉장한 반전이 일어날 것 같다는 제가 생각을 했는데 예, 우리 예. 친여 위원장도 찬성한 거 아닙니까? 네. 그죠? 아, 이거 노조가 드리면 큰일 말씀을 하신 건데. 네, 제가 생각해봤는데 예, 아니, 그 부분이- 오히려 그럼 사측이 이거 더 당황해할 것 같다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우리 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시죠? 그렇습니다. 현실적인 방법이고요. 네,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노동시장이 과연 공정한가. 노동시장이 그 부분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정규직이 비정규직보다 임금을 많이 받는다. 그게 잘못될 수도 있고 또 그럴 수도 있는 겁니다. 네, 왜냐하면 정규직이 비정규직보다 그만큼 생산성이 높든지 네. 기술이 훌륭하다든지 하면 당연히 그렇게 많이 받아야 되는 거죠. 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러지 않을 확률이 너무 많은 것 같다라는 게 이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임금의 격차에 비해서 능력의 격차도 똑같이 이렇게 벌어지느냐 이게 아니다라는 거 아니야.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초임을 보면 네, 초임을 우리가 예를 들어서 100원 받았다라고 네. 할 때 이 우리나라 20년, 30년 재직한 사람들을 네, 뭐 비정규직으로 20년, 30년 재직하기 힘들겠죠. 정규직이겠죠. 네. 정규직 20, 30년 재직한 사람들이 2.7배에서 2.8배입니다. 네, 보통 유럽 국가에서는 한 1.5에서 2배 정도 보는 겁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물론 오래 재직하면 이렇게 생산성이나 이런 것이 높아지다가 20, 30년 지나가면 좀 떨어지는 거거든요. 네. 근데도 임금은 계속 올라갑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확실하게 잘못돼 있고 네. 이 부분은 정말 고쳐 나가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아까 잠깐 언급하신 그 수습 네. 문제. 네. 수습 문제에 대해서도 심각하죠, 이거. 예, 수습 문제 참 이게 제도가 그러시면 좋은 제도인데 이걸 악용하는 거 아닙니까? 일부 회사들이. 그러시면 안 되는 거죠, 네, 사실은. 정말 그러시면 가슴 안 아파, 이런 되는 얘기들. 거고. 네. 제가 뭐 자세히 들여다보지는 못했지만 아마 그 기업체도 저 청년층 수습으로 그 기업을 채용하면서 네. 아마 정부로부터 일정 보조금을 받았을 겁니다. 네. 그거 보조금을 받지 띄워먹었네요, 않았냐? 그러면? 예, 그거 그런데 띄워먹었어요. 네. 뭐 떼먹은 것보다도 그런 거겠죠. 보조금이 끝나면 그냥 자르는 거죠. 야, 정부가 이거 보조금이 진짜- 끝나면 그냥 자르는 건데. 진짜 양심도 예. 없다, 진짜. 예. 근데 저는 그러면 정부가 꾸지람만 할 수 있느냐? 그런 사람들한테 정부가 좀 뭔가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 부분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 것을 생각해야 됩니까?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정부가 2011년에 제가 최근 자료는 없는데 네. 2011년에 그 일자리 관련해서 한 9조 정도 썼습니다. 네. 9조 원. 네. 작은 돈이 아닌데 네. 그중에서 청년층에 대해서는 2,300억 썼습니다. 9조 원 중에서요. 그럼 8조 8천억을 어디다 썼다는 얘기 그죠? 그건 이제 제가 한번 물어보고 싶은 거고요. 2,300억 정도 썼는데 2,300억 중에서 그 고용 보조 그러니까 수습 사원 채용하면 돈 주는 게 네. 1,500억 썼습니다. 야. 그러니까 나머지 800억은 이제 어디 썼는지 잘 모르겠지만 정부의 청년 대책이라는 거는 우리나라에서는 별거 없습니다. 청년층 고용하면 임금의 몇 % 보조해 줄게 라는 게 거의 다였다고 보면 됩니다. 기업에 밟는 입장에서는 그거 받고 있다가 보조금 끊기면 보조금이 뭐 계속 주는 건 아니니까 몇 개월 하다가 보조금 끊기면 나가라고 하는 거죠. 네.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작년에 청년 지원금이 아니라 지금 뭐 취업 지원금 구조라는 거 아닌가? 일자리 만드는 거에 구조. 작년에는 얼마였는지 혹시 아십니까? 그 총액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14조. 예예. 24조요. 아니요, 14조. 14조. 2014년에 그 중에서 그러면 청년을 위해서 쓴 돈이 얼마인지는 모르죠, 아직은.
저는 크게 변하지 않았으리라고 봅니다. 10%도 안 됐다. 예산이라는 아까 게 구조에 2천억이면은 10%도 아니지 않습니까? 예산이라는 게 항목이 크게 변하지가 않더라고요. 보니까. 지금 말씀해 주신 답답하네요. 청년 네. 인턴제는 이제 6개월 동안 80만 원 지원하고 또 이제 채용하면 채용 장려금 형태로 해서 또 뒤에 6개월 동안 또 60만 원 지원하고 이런 형태로 지금 1년을 보조를 해주고 있는데요. 네. 어쨌든 오죽 답답하면 지금 사회자님이나 네. 많은 분들께서 전 국민을 비정규직화 해보는 건 어떠냐라는 역발상까지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오죽 답답해서 하는 소리입니다. 오죽 답답. 저희가 열정페이나 비정규직 관련해서 이렇게 많은 문제가 있다는 거를 이미 제가 취임하면서 바로 저희가 대통령 속 청년위에 2030 정책 참여단이라고 있습니다. 네. 대학생들로 구성되어 있고요. 대부분 청년 대학생들로 구성되어 있고 그들이 직접 작년 11월부터 인턴 견습생, 특히 이제 인턴 견습을 많이 쓰고 있는 데가 주로 도제 시스템으로 이루어지는 제빵 제과라든지 또는 서비스업, 호텔이라든지 콘도 이런 서비스업들이 이제 주로 많이 있습니다. 그 현장 조사를 지금 현재 하고 있고요. 현장 조사 결과를 3월 중에 발표를 하려고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저희 청년위원회 보시면 청년 포털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공인 노무사 코너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늘 상담할 수 있으니까 많이 청년들이 불이익 당한 거 있으면 좀 많이 전화번호 몇 번입니까? 전화번호가 아니라 그 홈페이지 청년 포털에 있습니다. 청년 포털이라고 예, 치면은 예. 딱 네, 들어가면 있습니까? 예. 이제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이제 정부를 비판했으니까 또 정부가 잘하는 것도 칭찬은 또 네네. 해줘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 참 지금 현재로서 한번 열심히 잘해볼 수 있는 거는 일학습 병행제입니다. 어떤 거요? 일학습 병행제라고요. 일학습. 일도 하고 공부도 하고. 우리 저 폴리텍 이사장님께서 그 폴리텍 맡으시면서 아주 열심히 하고 계신 그 네. 사업인데 그것은 단순하게 뭐 채용하면 돈 줄게 이런 사업이 아닙니다. 그거는 청년층을 기업이 훈련시키도록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아마 훈련이 되고 나면 그렇게 수습사원 자르듯이 그렇게 쉽게는 자르지 못할 것 같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훈련을 시킨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일학습 병행제. 네. 이걸 그건- 고등학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지금 뭐 상고든 공고든 여러 가지 전문 고등학교도 많으니까 여기로 좀 내려도 되겠네요. 일학습 병행제. 일학습 병행제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면 아까 이제 좀 전 얘기 돌아가서 중소기업의 취업 지원금 또는 장기 근속 장려금 뭐 이런 제도가 많이 이제 마련이 돼 있고 사실은 그 제도가 해를 거듭하면서 현장에서 문제점을 보완해 나가면서 많이 개선이 된 측면도 있습니다. 그 정책의 이면에는 뭐가 있냐면 중소기업의 취업을 장려하기도 하지만 그 중소기업에서 고정적으로 조금 더 길게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일을 할 수 있도록 장기 근속을 유도하는 그런 측면에서는 어느 정도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왔다고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런데 그런 정책 자체는 사실 한시적이고 한계를 가져갈 수밖에 없다. 네. 다행히 1년 반 전부터 이제 지금 정부가 들어서면서 우리가 일학습 병행제라고 하는 굉장히 좋은 이런 제도가 이제 만들어졌죠. 일학습 병행제는 그 아까 고용장려금, 취업지원금과는 달리 낚시를 하는 법을 가르쳐주는 그러한 해결 방안이 될 수 있겠다. 저는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왜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냐면은 고용지원금이 중요하다. 고용지원금이나 일학습 병행제가 낚시를 하는 고기를 잡는 일학습 병행제. 일학습 이건 굉장히 병행제가 구체적인 얘기네요. 우리가 가야 될 길입니다. 이게 앞으로 이제 가야 될 길인데 이제 뭐 결론에 도달하는 내용 같은데 왜 일학습 병행제가 중요하냐면은 이미 이 일학습 병행제는 독일 등 청년 실업률이 많이 해소가 되는 해법을 가지고 있어서 그러한 방법들을 적용해서 이미 선진국에서 검증이 됐고 이미 효과를 보고 있는 정책이다. 그런데 그러한 정책을 과거에 10년 전에도 도입을 해서 하려고 한국이 시도한 적은 있었어요. 있었는데 실패를 했다고 저희들은 보는데 지금은 그런 부분들이 사회 여건, 경제 여건이 많이 개선이 됐고 그런 교훈을 삼아서 한국에 맞는, 한국에 적합한 정착할 수 있는 일학습 병행제가 제도적으로 완성이 되면서 깊이 있게 가고 있다. 그렇게 현 정부에서 칭찬할 만하다. 현 정부에서 강조하는 그 능력 중심 사회의 핵심에 지금 일학습 병행제가 있고 2017년까지 일학습 병행을 실행하는 기업들 1만 개, 그를 통해서 약 7만 명의 일학습 병행을 일자리를 창출하고 그런 청년들을 양성하겠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지난주에 30대 그룹 인사 담당 임원님들 주로 부사장님 전무님들을 다 모셨습니다. 모셔서 저희 그다음에 고용부, 교육부 같이 일학습 병행, 능력 중심 채용 등을
실행해달라고 강력히 호소드렸습니다. 그런데 김 박사님하고 작년에 현장조사, 일학습병행 현장조사도 나가봤지만 주로 현재까지는 중소 중견기업입니다. 그걸 실행하고 있는 기업들이. 네. 그래서 저희가 계속해서 대기업들부터 한번 선도적으로 일학습병행에 대해 실행할 수 있도록 계속 호소드리겠습니다. 네. 호소만 드리고 이게 어떤 강제성은 없는 거죠. 요즘 강제 요즘에 강제하면 큰일 납니까? 네, 지금 화면으로 나오고 있는 자료였는데 참 기업들이 어떤 그 정말 그 일학습 병행자라든가 정부의 어떤 정책에 조금 귀담아 듣고 네, 그 호소에 조금 이렇게 반응을 보이는 것도 굉장히 한 가지만 더 기왕 호소드린 김에 네. 호소드리면 기업에 또 호소하세요. 네. 네. 청년들은 정말 동정이나 보호 대상 이렇게 생각하는 거 원치 않습니다. 네, 동정 받고 싶지 않다. 예, 그렇지 않습니다. 그 아프지 않습니다. 네. 청년들을 청년들에 대한 부분을 미래 동력 확보, 미래 세대에 대한 투자로 인베스트로 반드시 생각을 해달라. 코스트가 네. 아니다. 동정 대상도 아니다. 네. 청년들 스스로 일어설 수 있다. 네. 기업에서도 특히 대기업 제가 강력히 호소드리면 제발 미래 성장 동력, 사람이 제일이라고 많이들 말씀하시는데 미래 성장 동력 확보 차원의 투자다라고 네. 생각하고 청년 고용을 늘려달라고 강력히 호소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아주 좋은 내용이 많이 나왔어요. 대졸, 고졸의 임금 격차 빨리 줄여야 되고, 그 다음에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임금 격차도 빨리 줄여야 되고, 그 다음에 창업을 정부가 좀 적극적으로 지원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노동 유연성의 부분에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노동 유연성이 확보되는 쪽으로 발전해야 되고, 그죠? 그리고 일 학습 병영제 등등 기업들의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자, 이 밖에 또 아이디어가 있으면은 지금 시간이 이제 얼마 안 남아서 이거 한 1편, 2편 우리 PD님 2편까지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예. 예, 제가 네. 딱 한 말씀. 네. 저는 일학습 병행제가 대한민국의 직업 능력 개발 또 일자리의 판도를 바꿀 것이라고 저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네. 성공한다 그러면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사실은 대통령께서도 그렇고 그건 정부에서 기업의 협조가 필요한 거죠. 네, 결론이 그겁니다. 그러니까 대통령께서나 또는 정부에서 홍보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전경련이나 대한상이나 이런 그 회장님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일학습 병행제를 좀 더 깊이 알고 기업 내에서 그 기업군에서 적극적으로 도입할 수 있는 노력을 좀 더 같이 해주시면 이 사업은 제도적으로 성공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우리 부장님 마지막 한 말씀. 예, 학력에 대해서는 학입니다. 네. 그러면 능력에 대해서는 무엇이냐? 능력에 대해서는 자격입니다. 자격.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스템에서 지금 이 자격이라는 게 너무 많이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네. 우리가 이왕에 이제 능력 중심 사회로 가기로 했으면 네. 학위에 버금가는 자격 제도를 만들어서 지금 자격증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얘기하는 겁니까? 자격증을? 지금 꼭 그걸 얘기하는 건 아니죠. 그걸 얘기- 네, 꼭 그건 네. 아니지만 네. 네. 자격이 중요하다. 네, 그게 네, 또 능력이 중요하다. 일학습 병행제의 상당한 핵심 부분 중에 하나가 자격입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바로 세우면 네. 학생들이 이제 학위보다는 오히려 자격이 더 중요한 나라. 중요하게 네. 될 수 있겠다. 대우받는 나라. 네. 그걸 어떻게 하면 시스템으로 만들고 그걸 어떻게 하면 제도로 만드느냐. 이게 고민해야 될 부분이네요. 네. 우리 위원장님 마지막. 예, 기왕 호소드린 김에 마지막까지 또 한번 하세요. 호소드리겠습니다. 또 하세요. 이게 생방송이 장점입니다. 이제. 서비스업 일자리 창출 지수가 이미 제조업의 2배를 넘어섰습니다. 네. 청년 일자리는 대부분 서비스업에서 많이 창출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감사드리게도 크루즈, 마리나 항만 법이 지난달에 통과가 됐습니다. 근데 아직도 청년 고용 창출을 많이 해낼 수 있는 서비스업 법이 12개가 지금 계류돼 있습니다. 네. 속히 통과해 주시고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서 청년 일자리가 많이 생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우리 높으신 국회의원님들, 네. 좀 이런 얘기 좀 잘 듣고요. 청년 취업 관련 법안, 네. 좀 싸우지만 마시고 빨리 통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바로 전에 청년 포탈 네. 뭡니까? 이걸 뭐라고 합니까? 예. 홈페이지. 예. 네. 이게 지금 나오고 있는데 여기로 들어가면 여러 가지 예. 어려운 상담도 해주고요. 일자리도 여기 있는 거죠? 또? 일자리에 대한 강소기업 소개 같은 게 많이 돼 있습니다. 그것도 많이 있으니까 관심 있게 하고 너무 대기업만 말하지 마세요. 중소기업이 배울 게 훨씬 많습니다. 네, 그거를 제가 우리 청년들에게 꼭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 시대 최고의 복지는요. 누가 뭐라고 해도요. 일자리입니다. 일자리. 하지만요. 천편일률적으로 기업체에 지원소를 넣어서 일자리를 찾는 것이 아니라
좀 다양한 시각으로요, 우리 스스로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고 찾아보는 건 어떨까요? 창업도 한번 해보세요. 실패도 스펙입니다. 네, 창업적인 직업, 창조적인 또 직업, 그리고 목표를 분명히 하는 그런 자세로요, 우리 일자리를 다시 한번 찾아보는 그런 기회를 발휘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우리 세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좋았어요. 실패도 스펙이다. 네. 은행도, 정부도, 네, 기업도 이런 것들을 좀 대우하는 그런 사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생방송으로 진행하는 정책인 이슈, 네, 발음도 잘 안 되는 네, 정책인 이슈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